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 사연자는 가족이라면 응당 서로의 비밀을 평생 무덤까지 가지고 가서 지켜주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살다 보니 그것도 사람 나름이라는 사실을 알아버렸다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인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는데요. 끝까지 들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저는 최근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끔찍한 일을 겪었어요. 혼자서는 도저히 견디기 힘들 정도로 너무 힘들어서 몇 달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생활했습니다. 내 인생에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나 매일매일을 원망하며 보내고 있던 와중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생겨서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최악의 상황을 경험했으니 더는 나에게 이 이상 힘든 일은 생기지 않을 거다 장담했는데 세상이 저를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더군요. 도대체 제가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세상은 저를 벼랑 끝까지 내몰았어요. 가장 힘든 순간 힘이 되어줄 줄 알았던 가족들이 오히려 저를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최악의 순간을 맞이하고 나니 이럴 줄 알았으면 애초에 이상하다 싶었을 때 결혼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지난 시간이 모두 다 후회됐어요. 그랬으면 지금 이 순간 이런 끔찍한 기분에 사로잡히지는 않았을 텐데 싶어서요. 저는 결혼하고 많이 변했습니다. 결혼 생활이 너를 띠듯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이다 보니 성격도 생각도 결혼 전과는 180도 달라졌어요. 하도 눈치를 보다 보니 말수도 없어지고 사람이 조용조용한 성격으로 바뀌더라고요. 어릴 때는 이러지 않았어요.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좋아하고 말도 많아서 주변에 친구도 많았습니다. 남편도 그 친구 중 하나였어요. 남편과 저는 같은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남녀 공학이라 남자아이들과 스스럼없이 친구로 지냈어요. 특히나 제가 악기를 다루는 오케스트라 동아리를 했었는데요. 그때 같이 동아리 했던 친구들과 성인이 돼서도 단짝으로 지냈습니다. 그중 하나가 남편이에요. 저는 현악기였고 남편은 관악기라 학교 다닐 때는 크게 친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저랑 친한 친구였던 수혁이라는 친구가 남편이랑 단짝이라 저도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성인이 돼서 각자 직장 생활을 하다 수혁이를 통해 다시 남편을 만나게 됐고 자주 모임을 하고 만나다 보니 자연스레 가까워져서 연애도 하고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학창시절 친구다 보니 남편과 저는 친구처럼 재밌게 결혼 생활을 할 줄 알았어요. 결혼 초기에는 동갑이다 보니 자주 티격태격 하긴 했어도 금방 풀고는 했습니다. 그렇게 저와 남편은 평생 소꿉놀이 하듯 잘 살 것만 같았죠. 그런데 저희 부부에게도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는 성격이 유난해도 너무 유난하십니다. 만날 때마다 느끼는 건데 뭐든 자기 뜻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만 시어머니 눈치를 보게 됐어요. 자꾸 구박을 받다 보니 저도 모르는 사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지 일주일째 되던 주말이었어요. 신혼여행에 다녀오자마자 저나 남편이나 둘 다 출근하느라 짐 정리를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날 시어머니께서 연락도 없이 불시에 집에 찾아오셨어요. 명분은 반찬을 해오셨다고 했는데 결국은 제 살림을 감시하러 오신 거죠. 새아가, 너는 결혼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집이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어? 쉬는 날이면 빈둥거리지 말고 후다닥 일어나서 정리부터 해야지. 우리 아들은 평생 지저분한 집에서는 안 살아봐서 이렇게 어질러져 있는 집에서는 못 살아. 어머머, 화장실 좀 봐. 너 화장실 청소 안 하니? 시어머니는 무슨 취조 나온 형사처럼 집안 여기저기를 마음대로 드나드시며 화장실이며 옷장을 마음대로 열어보셨어요. 저는 너무 당황해서 말문이 다 막혔습니다. 저희 친정엄마도 우리 집에 와서 그런 적이 없으신데 시어머니께서 마음대로 제 물건들을 열어보시니 얼떨떨 하더라고요. 엄마, 쉬는 날 연락도 안 하고 이렇게 아침부터 들이닥치면 어떡해요. 그리고 우리 저번 주에 신혼여행 다녀왔어. 내내 출근하느라 정리할 시간 없었어.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당황해 어쩔 줄 모르는 저를 보곤 남편이 미안했는지 애써 어머니 앞에서 제 편을 들었어요. 근데 시어머니는 그게 또 마음에 안 들었는지 저를 보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 출근하면 하루 종일 회사에서 산다니? 퇴근하고 와서 조금씩 정리했으면 벌써 다 했을걸. 암튼 요즘 여자애들은 이렇게 살림에 살자도 모르고 시집을 온다니까. 도대체 친정에선 뭘 가르치는 건지. 나 봐라. 우리 유리는 어릴 때부터 내가 가르쳐서 지금도 못하는 게 없잖아. 유리는 어디다 내놔도 걱정이 안 된다니까.
그거야 엄마 생각이지. 유리 걔 하는 짓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걔가 그러고 사는 게 엄마가 다 오냐오냐 해주니까 그러는 거라고. 우리 유리 정도로 예쁘고 괜찮은 애가 사치 좀 부리면 어때? 앞으로 있는 집에 시집 가면 되는 거지. 우리 유리는 내가 알아서 잘 시집 보낼 거니까 우리 딸 걱정은 말고 네 걱정이나 해. 아들, 아이고 냉장고 텅텅 빈 것 좀 봐라. 우리 아들 밥도 못 얻어먹고 쫄쫄 굶나 보네. 시어머니는 굳이 자리에 있지도 않는 남편 여동생 신우이 이야기까지 꺼내시며 저랑 비교하셨어요. 그러면서 냉장고 안에 뭐가 있나 하나하나 뒤지면서 가지고 왔다는 반찬을 아무데나 막 쑤셔 넣었습니다. 이거 다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들이니까 먹어보고 공부 좀 해. 내가 기껏 우리 아들 잘 키워서 보내줬으면 새아가 네가 떠받들고 살아야지. 이렇게 밥도 안 먹이면 되겠니? 시어머니는 당신이 낳아 키운 자식들에 대한 애정이 넘쳐 흘렀습니다. 물론 안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다 자기 자식이 제일 귀하고 소중하죠.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는 그 정도가 심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남편이나 시누이나 여러 면에서 평범한데 시어머니는 항상 남들보다 잘나고 대단하다고 추켜세웠죠. 며느리인 제가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하겠어요. 그냥 그러려니 할 수밖에 없었죠. 저희가 며칠 장을 못 봤더니 냉장고가 텅텅 비었나 봐요. 오늘 안 그래도 장 봐서 넣어놓으려고 그랬어요. 남편이 연신 제 편을 들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영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마음을 얻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했습니다. 그날도 신혼여행에서 사온 명품 가방을 얼른 꺼내서 시어머니에게 보여드렸어요. 아참, 어머니 샤넬 좋아한다고 하셔서 제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면서 면세에서 사왔어요.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남편에게 듣기로는 시어머니나 시누이 둘 다 워낙 명품을 좋아한다고 하길래 신혼여행 선물로 시어머니랑 시누이 가방을 사왔어요. 저도 사본 적 없는 샤넬이었지만 이 기회에 시어머니랑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에 저도 무리 좀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 성의에도 영 표정이 좋지 않으셨어요. 새아기, 너 이런 거 처음 사보는구나? 아무리 샤넬이면 뭐하니? 사람마다 취향이라는 게 다 있는 건데. 아휴, 이건 영 내 취향 아니다. 꼭 무슨 짝퉁같이 생겼어. 새아가 너는 취향이 딱 명품 안 사본 티가 난다 얘. 엄마는 기껏 며느리가 비싼 돈 주고 사왔는데 말을 그렇게 해야겠어? 사람 무한하게 왜 그래 진짜. 어머머? 얘가 갑자기 엄마한테 왜 화를 내고 그래? 내 선물인데 마음에 드네 안 드네 말도 못하니? 됐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내놔 환불하게. 괜한 일로 시어머니와 남편이 자꾸만 언성을 높이니 중간에서 괜히 제가 민망해서 애써 다시 바꿔드리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면세에서 산 걸 뭘 또 바꾸냐고 그냥 가져간다고 하시고는 툴툴거리면서 가지고 가셨죠. 그때부터였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저희 친정어머니와는 성격이며 말투며 취향까지 너무도 다르시니 제가 도저히 어머님을 종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시어머니 비위 맞춰보려고 해도 항상 자기 할 말만 하시고 금세 화를 내시니 저도 모르게 눈치를 보게 됐습니다. 그럴 때 보면 마치 내가 뭘 잘못하기라도 했나 싶을 때가 있었어요. 사실 시어머니와는 결혼하기 전부터 그랬어요. 애초에 결혼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 저랑 남편이 계획했던 날짜와 결혼식장이 있었답니다. 남편이나 저나 둘 다 직장이 휴가를 쉽게 낼 수 없는 곳이라 그 날짜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희 친정 하객들이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터미널 근처에서 식을 올려야 했습니다. 날짜나 장소나 이미 다 상견례 때 양가 부모님과 상의가 다 끝난 부분이었어요. 물론 상견례 날도 시어머니는 저희의 의견을 썩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지만 다른 부모님들은 저희가 원하는 대로 알아서 하라는 분위기라 그냥 그렇게 하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갔죠.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장로님 아들 결혼식에 다녀왔는데 호텔에서 교회식으로 예배하는데 너무 경건하고 좋더라.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신부도 예뻐 보이고. 우리도 그 호텔에서 하면 어때? 시어머니는 연신 호텔 결혼식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식은 기독교식으로 올렸으면 좋겠다고 하셨죠. 호텔 너무 좋은데 가격도 너무 고가고 시간도 벌써 올해 예식은 다 마감이라 날짜 맞추기가 힘들 거예요. 그리고 친정은 불교라 기독교 예식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고향이 지방이다 보니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서울 중심부까지 올라오시기엔 시간이 너무 빠듯할 것 같네요. 죄송하지만 식장은 터미널 근처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결혼 전이다 보니 저는 제 의견을 그대로 시어머니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때야 시어머니의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기 전이다 보니 우리 집 의견도 있는 대로 말씀드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럼요. 제 안사람이 워낙 남들 이목을 많이 신경 쓰는 사람이라 괜한 소리를 했습니다. 우리 형편의 호텔은 무슨 호텔이야. 당신 좀 잠자코 있어. 상의하는 자리인데 말도 못해요? 그깟 호텔 예식 얼마나 한다고. 유리야, 너 결혼식 할 때는 꼭 우리 호텔에서 하자. 그럼 엄마, 나는 결혼은 무조건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신라 호텔에서 할 거라고. 내가 누누이 말했잖아. 유리, 너 조용히 못해? 사돈들도 있는 앞에서 철딱서니 없는 소리 하고 있어.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께서 언성을 높이시는 것도 모자라 철부지 시누이까지 끼어드는 바람에 순간 상견례 자리가 어색해졌지만 그런대로 잘 넘어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상견례를 하고 며칠 뒤에 시어머니께서 점심시간에 제 직장 주변으로 찾아오셨더라고요. 명분은 회사 근처에 볼 일이 있어 왔다 제가 생각나서 연락하셨다는데 딱 봐도 그건 아닌 것 같았어요. 분명 저한테 할 얘기가 있었던 거죠. 내가 좀 전에 너희들이 예약했다는 결혼식장 보고 왔거든? 근데 아무리 봐도 홀도 너무 작고 건물도 좀 오래됐더라. 우리 교회 사람들도 다 오는데 그런 초라한 데서 어떻게 한다니? 거기가 좀 오래되긴 했어도 음식 맛있는 걸로는 유명해요. 그리고 양가 하객 많지 않아서 홀도 그 정도면 딱 적당할 것 같고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와 남편이 예약한 결혼식장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사돈네보단 우리 집 하객이 훨씬 많은데 우리 쪽에 맞추는 게 맞는 것 같아. 내가 주변에도 물어보니까 그리고 식장은 원래 하객 인원수가 많은 쪽으로 하는 게 맞대. 난 그 결혼식장을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결혼은 저와 남편이 하는 건데 시어머니는 본인이 마음에 안 든다고 무작정 때를 썼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해도 시어머니는 자꾸만 제 말을 자르며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도 없이 시어머니와 둘이 만난 자리에서 노골적으로 저에게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하시니 곤란하더라고요. 어머님, 말씀 무슨 뜻인지는 아는데요. 벌써 결혼식장이랑 날짜 다 결정한 상태라 바꾸기가 힘들어요. 계약금도 벌써 다 보냈고요. 사실 아직 계약금은 넣지는 않았지만 시어머니 말대로 하고 싶지 않아서 계약금을 보냈다고 그냥 이야기했습니다. 이 정도로 이야기했으면 시어머니도 더 이야기하지 않으실 줄 알았죠. 그런데 웬걸 시어머니는 오히려 더 정색하시며 저를 쏘아봤어요. 너는 애가 어른 말에 꼬박꼬박 말대꾸 하는 건 어디서 배워먹은 거니? 앞으로 우리 식구 될 사람이니까 내가 알려주는 건데 네가 지금까지 친정에서 어떻게 살았든 나는 내 며느리가 내 앞에서 말대꾸 하는 거 절대로 못 봐준다. 우리 집 애들도 부모 말이라면 무조건 내내 하면서 거역해 본 적이 없는 애들이야. 시어머니께서 정색하고 너무 화를 내시니 오히려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반응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더 흥분해서 목소리를 높였어요. 됐다. 내가 결혼식장 전화해서 취소하고 알아서 다른 데 알아볼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시어머니는 갑자기 본인 마음대로 결혼식장을 취소하겠다고까지 하셨어요.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시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어머니, 이미 가족들하고 다 상의해서 결정한 일인데 갑자기 이러시면 어떡해요. 어머니께서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면 저도 진영씨랑 다시 상의해 볼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러다가는 정말 시어머니 마음대로 결혼식장을 취소할 것 같아 저는 애써 좋게 말렸습니다. 그러고는 그날 있었던 일을 남편과 상의했어요. 제 말에 남편은 당연히 난리가 났죠. 이미 다 결정한 일을 가지고 어머니가 왜 번복을 하냐고요. 그 이후 남편이 시아버지에게 말씀드려서 결혼식장은 원래 하기로 했던 곳으로 하게 됐지만 시어머니와는 그날 이후 어쩐지 관계가 더 어색해졌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느끼기에는 제가 시어머니의 의견을 듣고도 제 마음대로 결정한 게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건지 시어머니는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도 저에게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서로 잘 맞는 고부간이 몇이나 있겠어요. 하지만 저와 시어머니는 기본적으로 맞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더군다나 시어머니는 저만 봤다 하면 말도 안 되는 일로 꼬투리를 잡으시고 잔소리를 하셨어요.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습니다. 결혼 초기였는데 제가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예요. 오랜만에 시댁 식구들이랑 만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식사는 안 하시고 저 얼굴을 빤히 바라보시더라고요. 마치 제가 신기하다는 듯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시냐고 음식이 입에 안 맞으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대뜸 하시는 말씀이 저를 무안하게 했어요. 너희 집에 가보면 냉장고 구워지고 먹을 게 하나도 없던데 너는 혼자 뭘 좋은 걸 먹고 다니길래 그렇게 살이 쪘니? 아무리 임신했어도 이제 초기인데 벌써 그렇게 살찌면 어떡해?
시어머니의 말에 순간 제 얼굴은 홍당무처럼 빨개졌습니다. 어머, 그러네? 언니 벌써 한 5kg는 쪘죠? 우리 오빠랑 사는 게 너무 좋은가 보다. 옆에 있던 시누이까지 얄밉게 말해 보태니 저도 모르게 들고 있던 수저를 내려놓았어요. 거기다가 당황해서 말문도 턱하니 막혀버리더라고요. 결혼 전에 드레스 입는다고 살 많이 빼서 그런 거지. 우리 수정이 지금이 딱 보기 좋아. 그리고 결혼하고 살은 내가 더 많이 쪘어. 수정이랑 사는 거 너무 좋아서. 후다닥 남편이 나서서 수습하려고 했지만 제 기분은 이미 상할 대로 상해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보기 안 좋을 정도로 살이 많이 쪘으면 저도 안 그랬을 거예요. 누가 봐도 보통 체격인 저에게 시어머니랑 시누이는 툭하면 너무 많이 먹는다. 얼굴에 또 살 붙는다. 이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했어요. 한두 번은 웃으면서 넘어갔는데 그날은 저도 기분이 많이 상하더라고요. 임신한 며느리가 밥 먹는데 바로 맞은편에서 혀까지 끌끌 차시면서 말을 하시니까요. 그동안은 저도 몰랐는데 결혼해서 살다 보니 여자들끼리도 합이 맞아야 하더라고요. 친정엄마랑 여동생이랑 만나면 맛집도 가고 디저트 카페 가는 건 기본이에요. 밥배, 디저트배 따로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꼭 삼시세끼는 챙겨 먹는 편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랑 시누이는 몸매 관리한다고 매일 요가에 필라테스를 다니는 건 기본이고 저녁은 거의 안 드세요. 먹어도 샐러드나 토마토 정도를 드십니다. 그래서 집안 행사가 있을 때도 항상 주말 점심으로 잡아야 했어요. 저녁엔 살찐다고요. 물론 시어머니나 시누이나 날씬하고 보기 좋아요. 관리하시는 것도 멋지고 부럽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그렇게 산다고 해서 저한테까지 본인들의 생각을 강요하니 이런저런 스트레스가 저에게도 쌓였어요. 임신했다고 마음 놓고 먹었다가는 금방 70kg, 80kg 되는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 그 살 다 어떻게 빼니? 지금부터 관리해. 당신은 임신한 며느리한테 무슨 살을 빼라 그래. 나는 여자가 괜히 관리한다고 유난 떠는 것보다 못 먹는 거 없이 잘 먹는 게 더 예쁘더라. 많이 먹어라 우리 며느리. 아이고, 당신도 날씬한 여자 좋아하니까 나랑 결혼한 거 아니야? 말은 다들 저렇게 해도 세상에 뚱뚱한 여자 좋아하는 남자는 아무도 없어. 네, 살찌면 좋을 거 없죠. 저도 먹는 거 좋아하는 것만큼 운동도 하고 그래요. 그래요, 언니. 남자들이 잘 먹는 게 예쁘다, 통통한 게 좋다, 말은 그렇게 해도 다들 날씬한 여자들 보면 눈 돌아간다니까요. 제가 지금까지 만난 남자들도 다들 명품 사달라면 안 사줘도 필라테스나 요가 한다고 하면 학원 다니라고 다 알아서 돈 주고 그랬어요. 아이, 너는 그걸 자랑이라고 말하냐? 남자들이 호구냐? 네 운동하는 돈을 왜 내줘? 오빠 같은 짠돌이는 안 내주지. 나랑 만났던 애들은 다 알아서 주던데? 시댁만 오면 앉아있는 게 민망할 정도로 불편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와 잘 지내고 싶어도 관심사나 사고방식이 너무 다르니 가까워지고 싶어도 영원히 가까워질 수 없을 것만 같았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주말 저녁이었는데 시어머니께서 울고불고 하시며 남편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저녁을 먹고 치우고 있던 제가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남편도 잘은 모르겠다는데 무슨 일이 있는지 시어머니께서 오시면서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오겠다고 하셨답니다. 저는 또 무슨 일인가 놀라서 시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말 시어머니께서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집에 오셨어요. 거기다가 묵직한 캐리어까지 들고 오셨더라고요. 그러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당장 시아버지와 이혼하겠답니다. 내가 자존심 상해서 더는 너희 아버지랑 못 살겠어. 교회 사람들이랑 다 모여서 밥 먹는데 사람을 바보 취급해도 요분수가 있지. 사람들 앞에서 나더러 하는 거 없이 펑펑 돈 쓰면서 사는 된장녀라고 하는 거야. 주말마다 교회 분들이랑 모여서 식사를 하시는데 그 자리에서 시아버지께서 술이 좀 취해서 시어머니를 무시하는 말을 하셨나 봐요. 평소 가족들과 있을 때도 간혹 시아버지께서 술이 좀 과하시면 시어머니 험담을 늘어놓으시긴 했는데 남들 앞에서 그러시는 건 처음이라 시어머니도 화가 나실만 했죠. 사실 시아버지께서 시어머니에게 평소에도 불만이 많아요. 시아버지는 70이 넘은 지금도 시장에서 장사를 하십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젊어서 안 해본 장사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 어릴 때는 정육점도 하셨고 남편이 학교 다닐 때는 학교 앞 작은 슈퍼도 하시다가 남편이 대학에 들어가고 나선 슈퍼를 정리하시고 물건 배달하는 일을 오래 하셨어요. 남편 이야기를 듣다 보면 시아버지는 한 번도 쉬신 적이 없이 가족들을 위해 성실하게 사신 가장이 맞는데 시어머니에게 들으면 그렇지가 않아요.
시어머니는 평생 가정주부를 살면서 시아버지를 내조하셨는데 시아버지께서 넉넉하게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고 불만이 많으십니다. 평생 나한테 해준 것도 없으면서 나한테 매일 사치 부린다고 잔소리하는 것도 참고 살았는데 이제는 하다 나한테 된장녀라고 그러잖아. 나 이제 더는 너희 아버지랑 못 살겠어. 내가 이혼하자고 위자료 달라 했더니 나더러 한 게 없다고 위자료 하나도 못 준대. 그게 인간이니? 나 하루도 너희 아빠랑 못 사니까 너희들이 나 당장 방이라도 하나 구하게 돈 좀 주라. 시어머니의 일방적인 하소연을 1시간 넘게 듣다가 뜬금없이 저희더러 돈을 내놓으라는 말에 저는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유리도 데리고 나와서 살아야 하니까 적어도 20평은 돼야 돼. 요즘 20평대 월세 보증금이 얼마나 하니? 한 1억이면 되나? 그래, 너희 둘 다 직장 탄탄하니까 대출 잘 나오지? 둘이 대출 좀 받아서 1억 좀 만들어봐. 엄마가 아빠한테 위자료 받으면 줄게. 저는 살다 이런 경우는 또 처음 봅니다. 부부싸움하고 집 나온 시어머니가 아들 며느리더러 월세 보증금을 내놓으라네요. 저는 황당해서 헛웃음이 다 튀어나왔어요. 엄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그리고 나까지 이런 말 하면 엄마가 서운하겠지만 이번 기회에 말할게. 사실 나도 아버지 이해돼. 엄마 최근에도 아버지 몰래 카드로 피부과 500만 원이나 긁었다면서 아버지 그 연세에도 먹고 살겠다고 가게 하는 거 안 불쌍해? 그 돈으로 피부과 가고 싶냐고. 남편이 창피해서 저한테 말은 안 했다는데 시아버지께서도 된장년이 뭐니 하실 만한 했더라고요. 알고 보니 최근에 시어머니께서 피부과 시술을 멋대로 500만 원이나 결제하고 오셨대요. 그거야. 그나마 원장이 우리 교회 사람이라 유리랑 나랑 둘이 해가지고 500에 싸게 해준 거야. 싸고 비싸고를 떠나서 엄마 500 있어? 돈도 없으면서 마음대로 카드 긁고 다니면 어떡해. 아버지도 이제 늙었어. 노후 준비해야 하는데 엄마가 툭하면 돈만 쓰고 다니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이래서 아들놈은 키워봐야 소용없다니까. 항상 아버지 편이지. 너 나 돈 주기 싫어서 그렇지? 됐어. 내가 너한테 뭘 바라냐? 어머니 지금 너무 흥분하신 것 같은데 흥분 좀 가라앉히시고 오늘은 늦었으니까 이만 주무세요. 내일 다시 이야기해요. 저는 시어머니께서 너무 화가 나고 흥분해서 아무 말이나 하시는 것 같아 애써 진정시키려고 했습니다. 제가 나서지 않으면 남편이랑도 싸우실 것 같아서요. 내가 지금 흥분 안 하게 생겼니? 너는 착하고 자상한 남편이랑 살아서 몰라서 그래. 너희 시아버지 같은 이기적인 인간이랑 살면 이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니까. 시어머니는 그 이후로도 종일 화를 내시며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싶다고 난리였어요. 남편이 그만 좀 하라고 며느리 앞에서 창피하지도 않냐고 그만 잘하고 했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 이부자리를 봐주러 방에 들어가자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저에게 슬쩍 다가오셨어요. 그러더니 제 귀에 다가와서 소곤거리며 하시는 말이 저더러 남편 몰래 숨겨둔 비상금이 없냐입니다. 너는 결혼하고 지금까지 계속 일했으니까 너 버는 거 따로 모아뒀을 거 아니야. 그거 얼마나 되니? 그래도 몇 천은 있지? 그거 나 좀 빌려줘. 내가 나중에 너희 시아버지한테 받아서 다 줄 테니까. 시어머니는 정말이지 답이 없었습니다. 혹여나 남편이 들을까봐 저에게 작게 이야기하시는데 그 모습이 뻔뻔해도 너무 뻔뻔해 보이더라고요. 어머니, 저희도 전세 살면서 애 키우느라 돈 못 모아요. 제가 돈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자식으로서 이런 말 하고 싶진 않지만 시어머니가 얄미워도 너무 얄밉더라고요. 결혼하고 지금까지 시댁에서 도와주신 거라고는 결혼할 때 전세금에 보태라고 시아버지께서 3천만 원 주신 게 다예요. 나머지는 다 저와 남편이 모아둔 돈으로 하고 나머지는 대출받았습니다. 저라고 어린애 키우면서 일까지 하고 싶었겠어요.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애 돌 지나자마자 어린이집에 맡기고 맞벌이 하느라 정신이 없는데 저더러 모아둔 돈 있으면 달라고 하니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휴, 너는 도대체 살림을 어떻게 하길래 맞벌이 하면서 몇 천도 없니? 너 설마 나 주기 싫어서 거짓말하는 거 아니지? 제가 그런 거짓말을 왜 해요. 어머니 어차피 일도 안 하시는데 집 나와서 사시면 뭐 먹고 사시려고요? 시어머니 하시는 행동이 너무 어이가 없다 보니 저도 모르게 한심해서 자꾸 한숨이 다 나오더군요. 집에만 있으면 뭐래요. 시어머니는 일해본 적이 없으니 수입도 없고 시누이는 무용학원에서 애들 가르치는데 월급도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럼 둘이 나가서 도대체 어떻게 살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내가 뭐 너희 시아버지 없다고 못 사니? 자식이 둘이나 있는데 당연히 너희가 알아서 먹여 살려야지. 와, 정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저희 친정부모님은 저희 사는 거 보면 안쓰러워서 어떻게 하면 도와주실 수 있을까 매일 걱정하는데 시어머니는 같은 부모인데도 어쩜 저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남편 등골 빼고 사신 것도 모자라서 이제 아들한테까지 빨대 꽂으시려고 하는 모습이 미워도 너무 미웠습니다. 저는 그날 하루 시어머니를 모시고 자는 것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다음날 출근도 해야 하는데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있다고 생각하면 너무 불편할 것 같았어요. 저는 다음날 새벽 일어나자마자 시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어요. 시어머니께서 우리 집에 와 계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시아버지께서 새벽 시장을 가시다 말고 우리 집에 들러 시어머니를 데리고 가셨어요. 이 옆에 내가 이제 하다하다 아들 며느리까지 힘들게 해. 당장 안 나와? 된장녀라고 욕할 땐 언제고 나오라 말라야. 나한테 당장 사과해. 안 그러면 나 진짜 당신하고 이혼할 거야. 에휴, 지긋지긋한 옆였네. 내가 당신이랑 이혼하려고 했으면 20년 전에 진작 이혼했어. 빨리 안 나와? 남들은 자식들이 싸워서 이혼한 애 만회한다는데 저희 시댁은 시부모님께서 사내 못 사내 하시니 참으로 아이러니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어차피 방법이 없으니 못 이기는 척 시아버지를 따라가셨어요. 시어머니는 그 와중에도 시아버지를 쫓아가시면서 저희에게 언제 또 올 줄 모르니 대출 좀 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시어머님이에요. 자식보다 언제나 본인 상황이 제일 중요한 분이셨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씻을 수 없을 정도의 크나큰 사건이 벌어졌어요. 친정 부모님은 평생 성실하게 사시던 분들이었습니다. 부모님 두 분 다 어려서부터 넉넉지 않은 환경에서 자라와서 저와 동생에게는 부족할 것 없이 풍족하게 해주시려고 노력하셨어요. 저와 동생이 둘 다 결혼하면서 독립한 이후에는 부모님 두 분이 홀가분한 마음으로 여행도 자주 다니시고 함께 취미생활을 즐기시면서 여유로운 노후를 즐기고 사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부모님 두 분이 함께 저녁을 드시고 산책을 갔다 그만 사고를 당해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교통사고였는데 운전자가 음주운전 상태로 도로를 질주하다 인도를 걸어가고 있던 부모님을 치는 사고를 낸 거죠. 부모님은 두 분 다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저는 하루아침에 부모님 두 분을 모두 다 잃었습니다. 그때의 슬픔은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사고가 났다는 전화를 받고 동생과 응급실로 달려가 부모님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치를 때까지도 기억이 드문드문 날 정도로 기억이 없습니다. 마치 일주일 동안 내내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남편과 아이들이 옆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아무런 대꾸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남편이 없었다면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명색이 첫째이고 장녀인데 저조차 몸도 가누질 못해서 동생을 위로할 수도 없었는데 남편이 옆에서 저와 동생 그리고 아이들까지 혼자 다 챙기면서 장례까지 치렀어요. 남편에게 미안해서라도 제가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부모님 두 분을 다 잃고 나니 한동안은 말을 하는 것도 힘들 정도로 몸에 힘이 들어가질 않더라고요. 그로부터 반년은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만 있었습니다. 회사까지 그만두고 집에서 아이와 남편하고만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사람도 만나기 싫고 아무것도 하기가 싫더라고요. 아이와 남편이 제 걱정을 많이 하는 게 느껴져서 점차 괜찮아지는 척 연기는 했지만 마음만은 하루에도 12번씩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았어요. 부모님을 떠올리기만 해도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눈앞이 까마득해지기도 했어요. 그러던 중 제가 반년 만에 집 밖으로 나오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시댁에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신우이가 결혼하겠다고 상견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야 몸도 마음도 힘든 시기였지만 신우이에게는 축하할 일이 생긴 거니 저는 애써 기운 차리고 신우이를 축하해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신우이가 상견례를 하기 전에 저와 남편에게 결혼할 사람을 먼저 소개하고 싶다며 자리를 만들었더라고요. 저는 아직 사람을 만나기 어려운 상태이긴 했지만 신우이의 제안을 거절하기는 어려워서 신우이의 말대로 남편과 먼저 신우이와 결혼할 사람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아이를 시댁에 맡기고 신우이와 약속한 장소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저와 남편은 너무 놀라고 말았어요. 글쎄 신우이가 결혼하겠다고 소개한 상대가 저와 남편 둘 다 아는 사람이더라고요. 바로 저와 남편의 고등학교 동창인 친구 수혁이었어요. 저와 남편과 함께 고등학교 시절 내내 함께 동아리했던 친구요. 저와 남편은 신기하면서도 이 상황이 놀라웠습니다. 결혼 전에 셋이 자주 보기는 했었는데 저희가 결혼하고 애 낳고 나서는 각자 살기 바빠서 몇 년 동안 못 보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어느새 수혁이와 신우이가 만나서 연애를 하고 있었다고 하니 저희는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와 대박.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둘이 언제부터 만나고 있던 거야? 사실 네 동생이라 그 전부터 알고 있긴 했었는데 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한 건 얼마 안 됐어. 어머, 사귀고 있었으면 진작 말을 했어야지. 어떻게 결혼 이야기 나올 때까지 비밀로 할 수가 있니? 둘 다 너무 앙큼하다. 나도 너희한테 빨리 이야기하고 싶었지. 근데 너희 부모님 일도 있고 한데 그런 이야기가 미안하더라고. 수혁이와 신우이는 서로 알고만 지내다가 얼마 전에 우연히 만나게 돼서 연애를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 사고와 저와 남편이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던 터라 둘이 사귀고 있다는 말을 하기가 어려웠다네요. 그랬구나. 하긴 그때 이야기했으면 정신없어서 제대로 축하도 못 해줬을 거야. 정말 축하해. 둘이 잘 어울려. 아, 나도 뭐 축하하긴 한데 수혁이 너 진짜 내 동생 감당 가능하겠냐? 얘 내 동생이지만 낭비벽 장난 아닌데. 절대 반품 안 되니까 나중에 후회하지 마라. 오빠는 무슨 그런 소리래. 수혁이 오빠가 진짠 줄 알겠다. 식사 자리에서야 수혁이와 신우이에게 축하한다고 결혼해서도 잘 살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저나 남편이나 걱정되기는 했습니다. 수혁이는 고등학교 때부터 봐온 친구예요. 수혁이는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엄친아로 학교에서도 유명했어요. 학교 다닐 때부터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했어요. 거기다가 집안까지 좋아서 애가 부족한 게 없었어요. 학교 다닐 때부터 인기도 많아서 소개해달라는 여자친구들도 많았습니다. 그런 친구가 저희 신우이의 남편이 된다는 게 축하할 일이긴 했지만 제 친구 수혁이를 생각하면 잘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수혁이에 비해 신우이는 부족한 게 많아요. 수혁이 앞에서는 대충 농담식으로 넘어가긴 했지만 사실 신우이가 시어머니랑 똑같아서 사치도 심하고 낭비벽도 있습니다. 그 전에 만났던 남자들하고도 다 그 점 때문에 헤어졌어요. 저는 이런저런 생각이 없었지만 남편에게 말하면 그래도 본인 동생이니 기분 나빠할 것 같아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마음이 찜찜한 상태로 며칠 뒤 수혁이와 신우이는 상견례를 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만난 시어머니는 아주 입이 찢어질 것처럼 신이 나셨더라고요. 그럴만했죠. 매일 신우이를 좋은 집안에 시집 보내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는데 드디어 그 꿈을 이뤘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런데 상견례는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몰랐던 수혁이네 부모님도 저희 시어머니만큼이나 보통 분들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수혁이가 다니는 회사 연봉이 얼만 줄 아시죠? 거기에 비하면 새아가가 다니는 직장 연봉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 우리 입장에선 사실 고민이 되기는 하네요. 저도 살아보니 부부끼리 수준이 어느 정도 맞아야 살면서 안 싸우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도 수혁이네 부모님이 되게 엄하다고 듣기는 했었는데 실제로 괜히 엄하기만 한 게 아니라 며느리에 대한 기준이 높으시더라고요. 저희 시부모님 앞에서 수혁이 며느리감으로 신우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대놓고 이야기하셨어요. 수혁이 부모님의 반응에 저도 놀라기는 했지만 솔직한 심정으로는 좀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지금까지 저에게 하신 게 있으니까요. 당신 딸도 본인이 며느리에게 한 것과 똑같이 당하는 기분이 어떠실지 궁금할 정도였죠. 어머, 사돈, 무슨 그런 걱정을 하세요. 우리 요리가 나이는 어려도 살림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잘하는지 몰라요. 김서방 정도 능력이면 여자가 집에서 차분히 내전만 잘해도 그게 더 이익이죠. 시어머니의 반응에 저는 하마터면 웃어버릴 뻔했습니다. 제 앞에서는 매일 신우이만한 애가 없다고 어디 내놔도 이런 1등 신부감이 없다고 하시더니만 수혁이 부모님께서 대놓고 신우이를 무시하시는데도 그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하고 결국은 내세운 게 살림을 잘한다는 거더군요. 시어머니의 의외의 모습에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딸을 부잣집에 시집 보내고 싶은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도 일리가 있기는 있네요. 우리 수혁이가 일은 잘해도 집안일은 영 재주가 없으니 집에서 내조 잘하는 며느리도 좋죠. 우리 쪽에서는 신혼집으로 서초에 30평대 아파트 생각하고 있는데 사돈께서는 결혼자금으로 얼마 생각하고 계세요? 제 생각으로는 못해도 혼수로 3억 정도는 해주시면 좋겠는데. 순간 상견례 자리에 있던 모두가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수혁이네 집이 잘 사는 집인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신혼집으로 20억짜리 아파트를 해줄 테니 혼수로 3억 정도는 준비하라고 대놓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상견례가 끝나고 나올 때까지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 결혼할 때랑은 문화가 달라진 건지 아니면 있는 집 자식은 원래 다들 저렇게 결혼하는 건가 싶더라고요. 순간 친구 수혁이에게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상견례가 끝나고 집에 오는 내내 걱정했어요. 시댁에 돈이라고는 다 모아도 돈 몇천도 없을 텐데 무슨 수로 3억을 만드냐고요. 에이 설마 진짜 정말 살목을 다해오라고 하시겠어? 없다고 하면 수혁이 부모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수혁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엄마가 문제지. 돈도 없으면서 괜히 수혁이네 집에 안 꿀리겠다고 무리해서 어디 사채라도 쓸까봐 그래. 듣고 보니 남편 말이 일리가 있었습니다. 평소 시어머니의 행동으로 보면 그러고도 남을 뿐이에요. 없어도 남의 이몽이나 자존심을 굉장히 따지시는 분이니 그러고도 남을 뿐이었죠. 저는 남편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미리 어머님께 이야기해서 3억은 무리니 가능한 선에서 준비하겠다고 사돈댁에 얘기하라고요. 제 말에 남편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안 되면 수혁이에게 부탁하겠다고도 했어요. 우리 집 사정 좀 봐달라고요. 남편이 그렇게까지 이야기했으니 신우의 결혼은 알아서 해결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며칠 뒤 괜한 불똥이 저에게 튀었어요. 시어머니가 웬일로 우리 집에 오셨더라고요. 친정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반년 동안 폐인처럼 내내 집에 있었을 때도 한 번을 들여다보러 오시지 않더니만 웬일로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오랜만에 만나서 한다는 이야기가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말에 두 귀를 의심했어요. 제가 잘못 들었나 해서요. 내가 듣기로 너희 친정부모님 돌아가시고 보상금 꽤 받았다고 들었는데 그게 한 5억이라 했나? 그 중에 3억만 좀 나 줘라. 그 돈 네 시누이 결혼할 때 보태게. 사람이 너무 기가 막히고 황당하면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의 개똥 같은 말을 들은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고 입이 쩍 하고 벌어졌습니다. 이게 현실이 맞나 싶어서요. 어머님,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그 돈이 어떤 돈인지 모르고 지금 저한테 그런 소리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어이없고 황당하면 말을 다 버벅거리게 되더라고요. 거기다가 더 기가 막힌 건 그 다음 말이었어요. 그 돈이 무슨 돈이긴 무슨 돈이야. 그냥 돈이지. 너희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하도 네가 유난을 떨어서 내가 말을 못했는데 사람은 원래 다 죽는 거야. 살다 보면 호상도 있고 그런 개죽음도 있는 거지 뭐. 뭐 그런 거 가지고 몇 개월씩이나 죽상을 하고 있냐?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네가 진짜 우리 집 며느리라면 이럴 때 도와줘야 진짜 가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덜도 말고 딱 3억만 줘. 가만 보면 시어머니는 생각이라는 게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서야 저한테 저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 지금 개죽음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부모님 돌아가신 게 개죽음이라고 하셨냐고요?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얼굴이 눈물을 범벅된 채 시어머니에게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오히려 그런 제가 더 이해가 안 된다는 듯 오히려 저를 향해 눈을 흘겼어요. 어머머, 얘 시어머니 쳐다보는 눈 좀 봐. 그깟 3억 주는 게 그렇게 아까워? 아유, 치사해서 정말 됐어. 우리 유리 시집 못 가면 다 너 때문인 줄 알아. 그깟 3억이요? 어머님은 그깟 3억도 없어서 며느리한테 구걸하러 오신 주제에 그런 말이 나오세요? 저는 시어머니라면 이제 치가 떨렸습니다. 저 뻔뻔하고 재수없는 낯짝은 이제 더는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때였습니다. 저 말이 심히 거슬렸는지 시어머니가 저에게 갑자기 달려들더라고요. 뭐야? 구걸? 너 지금 말 다 했어? 이게 어디 시어머니한테 그딴 소리를 짓거리고 있어? 네가 맞아야 정신 차리지? 순식간에 저에게 달려든 시어머니는 제 뺨을 세게 갈겼습니다. 순간 간신히 붙잡고 있던 이성의 끈이 빠지지 끊어졌어요. 저는 생각할 틈도 없이 그대로 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디론가 급하게 전화를 걸었어요. 너 지금 나랑 얘기하다 어디다 전화 거는 거야? 이게 맞아도 정신을 못 차리지. 너 빨리 3억 안 내놔? 시어머니는 드디어 자신의 바닥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제 뺨을 때린 것도 모자라 제게 돈을 내놓으라고 소리를 치더군요. 저는 시어머니가 무슨 소리를 하든 아랑곳하지 않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혁아, 나야. 내가 너한테 이 이야기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많이 고민했는데 내가 진짜 네 친구라면 이야기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 사실 우리 시누이 말이야. 20대 초반에 한 번 결혼했었어. 식도 올리고 반년 넘게 같이 살다가 남자가 시누이 돈 쓰는 거에 질려서 헤어지자고 해서 헤어졌는데 혼인신고는 안 했다고 마치 결혼한 적 없는 사람인 것처럼 처녀 행세하고 살더라. 그랬습니다. 시누이에게는 지난 10년 동안 숨기고 있던 비밀이 있었어요. 10년 전에 못 모를 때 외국 여행 중 만난 남자와 둘이 좋아서 식을 올렸어요.
시어머니는 그 결혼을 반대했었는데 시누이가 우겨서 양가 가족들만 모아놓고 식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같이 산지 반년도 안 되어서 남자가 도저히 시누이랑 못 살겠다고 원래 본인이 살던 나라로 돌아갔어요. 이유는 뻔했죠. 시누이가 일도 안 하고 집에서 펑펑 놀면서 한 달에 카드값을 몇백씩 써대니 감당이 안 됐던 거예요. 그때도 기가 막혔던 게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혼인신고도 안 하고 살았으니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처녀 행세를 하더라고요. 시누이는 그 이후에도 몇 번 연애를 했었는데 남자를 만날 때마다 그 일에 대해서 일절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때는 저도 저와 상관없는 일이니 굳이 나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시어머니라는 사람을 도저히 봐줄 수가 없어요. 저야 어쩔 수 없이 남편과 자식 보면서 살고는 있지만 수혁이까지 이런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너 설마 지금 김서방한테 전화한 거야? 너 미쳤어? 제가 수혁이에게 모든 진실을 다 말하고 나자 시어머니는 노발대발 난리가 났습니다. 제 핸드폰을 뺏으려고 저에게 달려들었어요. 저는 시어머니 하는 짓이 너무 꼴보기 싫어서 제 핸드폰을 높이 들며 시어머니를 밀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핸드폰 너머로 수혁이가 저에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자고 했습니다. 저도 웬만하면 시누이가 수혁이와 결혼하게 그냥 두려고 했어요. 결혼이라는 게 둘이 좋아서 하는 일인데 제가 아무리 친구라도 참견하는 게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 하다 이제 절대 넘지 말아야 할 선까지 넘어버리시니 바보처럼 가만히 참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수혁이를 만나 제가 아는 시누이의 이야기를 다 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시누이와 수혁이는 파혼했습니다. 당연히 시댁은 완전히 뒤집어졌고 저를 죽이네 살리네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시누이의 연락을 일절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최후의 결정에 통보를 했습니다. 나 지난 10년 동안 참을 만큼 참고 살았어. 근데 이제 더는 아니야. 시어머니하고 연 끊고 살 거니까 이런 나 이해 못하면 당신하고도 이혼할 거야. 당신이 선택해. 남편과 이혼하겠다는 말은 진심은 아니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앞으로도 남편과 가정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시어머니와의 인연을 끊어야만 제가 살 수 있으니까요. 남편은 제 말에 한숨을 크게 내쉬었지만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저지른 만행을 알고 있으니 더 말은 안 하더라고요. 당신 말 이해해. 하지만 난 당신이랑 이혼 못해. 그렇다고 나는 우리 어머니랑 천륜인데 끊고 살 수는 없잖아. 남편은 극단적인 상황에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추석에는 남편만 시댁에 갔어요. 시부모님은 무슨 이런 경우가 있냐고 난리를 치셨다지만 저는 제 생각을 바꿀 생각이 없어요. 절대 앞으로도 평생 시어머니를 볼 생각이 없습니다. 시누이도 마찬가지고요. 그로부터 1년이 다 되어가네요. 저는 지난 1년 동안 시댁과는 인연을 끊은 채 잘 살고 있습니다. 시댁에 무슨 일이 있으면 남편만 가요. 남편이 애들이라도 데리고 갔다 오겠다고 하지만 애들도 제가 할머니를 싫어한다는 걸 알다 보니 안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이제는 적응이 돼서 차라리 저 없이 혼자 가는 게 편하답니다. 시어머니고 시누이고 이상한 소리를 해도 본인은 한 귀로 흘려버리면 그만이라고요. 하지만 시아버지께서는 종종 연락이 오세요. 가족끼리 어떻게 평생 안 보고 사냐고, 손주들도 보고 싶으니 이만 용서하고 남편이랑 같이 오라고요. 시아버지께서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단단히 혼내고 다시는 저에게 이상한 소리 하지 못하게 단속했으니 걱정하지 말랍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시아버지께는 죄송하지만 평생 시어머니를 보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너무하는 걸까요? 시아버지 말씀처럼 가족이니 시간이 이 정도 지났으면 대충 용서하고 사는 게 맞나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읽고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의 가정에는 언제나 평화로운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학창시절에 라디오 듣는 걸 정말로 좋아했던 학생이었는데 중년의 나이가 되어서는 유튜브로 사연 라디오를 접하는 아줌마가 되었네요. 제가 아끼고 애청하는 채널에 저의 경험담을 보내봅니다. 제 지난날이 담긴 사연 함께 들어주시겠어요? 저는 매년 이맘때가 되면 그날의 일을 떠올린답니다. 날씨가 흐리고 습할 것이라는 일기예보와는 다르게 햇살도 적당하고 신선한 날이었죠. 저는 그때 생각했었어요. 시아버지께서 저를 시댁으로 초대해 주신 것에 응하기 아주 좋은 날씨라고 말입니다.
제 시댁은 경기도 양주의 고즈넉한 마을에 자리하고 있어요. 단독 주택이고 앞뒤로 정원이 딸려 있습니다. 2층 건물에 옥상이 있는데요. 옛날 건축물이 아니고 새로이 전문 건축가의 손길을 받아 지은 집이기 때문에 세련된 멋이 물씬 풍기죠. 당연히 전용 주차 공간이 따로 존재하고요. 또한 이 집에는 지하 공간이 있다는 게 약간의 특이한 부분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시댁은 내 인생이 성공했다는 증표나 다름없었습니다. 가끔 시댁에 들릴 때마다 이런 감상이 들곤 했었어요. 와, 내가 이런 시댁을 둔 사람이라니. 내가 이런 집에서 사는 사람들의 며느리인 거야. 이 정도면 TV에 나오는 잘 사는 부잣집들의 수준에 근접하지 않을까? 내가 이런 정도의 집안에 시집을 왔다니. 정말 멋지다. 내 인생 정말 성공했구나. 왠지 부끄럽고 민망하지만 저는 진심으로 그런 감상을 품고 있었답니다. 뿌듯했고 보람찼어요. 시댁에 방문할 때면 제가 마치 TV나 영화에 나오는 중요한 인물이 된 것 같아서 묘한 고향감에 휩싸였죠. 그날도 저는 시아버지의 초대를 받아 시댁에 들르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점차 식물에 관심이 생겼고 특히 허브 종류에 많은 호기심이 생긴 뒤였는데요. 그런 저를 아시고서 시아버지께서는 한 번 시간을 내서 시댁에서 키우고 있는 각종 식물 화분들을 저에게 소개해 주시고 몇 개는 골라서 내어주실 거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마침 시아버지의 지인분께서 예쁘고 싱싱한 허브 몇 가지를 선물로 시댁에 놓고 가셨다는데요. 그렇게 된 김에 시아버지께서 얼른 저에게 그런 걸 보여주시고 또 몇 개를 추려서 주시고자 저를 시댁으로 따로 불러주신 것이었죠. 시어머니께서는 그때 마침 교회분들하고 멀리 여수의 바닷가 여행을 2박 3일 일정으로 가신 참이었어요. 그래서 시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초대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편하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자고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반가운 마음을 안고 시댁에 도착했었는지 몰라요. 불과 몇 분 뒤에 엄청난 상황을 맞닥뜨릴 줄도 모르고 저는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아주시는 시아버지와 인사를 나눴습니다. 아버님, 일기예보에서는 오늘 날씨가 안 좋을 거라더니 전혀 아니네요. 햇살도 적당해서 오는 길에 풍경 보기가 너무 좋았어요. 간단히 아침 겸 점심을 먹고 나왔더니 바깥 풍경을 보며 오는 동안 저절로 향 좋은 커피나 차 같은 게 생각나지 뭔가요? 저희 잠깐 티타임 가져요. 그런데 점심은 이미 드셨죠? 티타임? 그거 좋지. 뱃속에 뭔가 딱히 든 게 없어서 커피는 좀 부담스럽고. 꽃잎차나 한 잔 마셨으면 좋겠구나. 네? 혹시 아버님 아직 식사 전이세요? 이미 점심때가 꽤나 지났는데요. 어머님이 안 계셔서 식사 잘 못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 원래 아까 밥을 챙겨 먹으려고 했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버리는 바람에 그러지를 못했구나. 때를 놓쳤더니 별로 입맛도 안 돌아. 네 말 맞다나 그냥 티타임이나 갖자. 가볍게 한 잔 마시고 나서 뒤뜰에 있는 화분들부터 보러 가자꾸나. 네, 그렇게 할게요. 꽃잎차는 저번에 보니까 어머니께서 종류를 꽤 늘리셨던데 뭐가 괜찮을지 제가 우선 살펴보고 우리도록 할게요. 괜찮으시죠? 그렇게 해라. 나는 잠깐 2층 테라스 소파에 가서 앉아있으마. 밖에 바람이 솔솔 부는 것 같은데 바람이나 쐬면서 심신을 다스리고 있으련다. 뒷짐을 지고 2층으로 올라가시는 시아버지를 보며 제가 고개를 연속해서 갸웃갸웃 거렸습니다. 왠지 시아버지께서 기운이 착 가라앉아 보이셨거든요. 바로 전날에 통화를 할 때까지만 해도 그리고 출발하기 전에 문자를 짧게 주고받았을 때에도 별다른 이상 징후는 포착한 바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딘가 가라앉아 보이는 시아버지의 안색하며 뭔가 수심이 짙으신 듯 바람을 쐬겠다고 하시는 것까지 왠지 이상했어요. 그냥 느낌이라는 게 그랬어요. 묘한 예감이 들었다고나 할까요? 저는 시어머니께서 정리해 놓으신 꽃잎차들을 살펴보다가 은은한 향이 나는 한 가지를 골라냈고 전용 다도 용기를 찾기 시작했어요. 이것에 딱 걸맞은 용품이 있었다는 게 떠올랐거든요. 살림은 죄다 어머니께서 혼자 도맡아 하시고 그도 아니면 도우미 이모님께서 종종 하시니까 나는 뭐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위치를 아는 게 없네. 이제 보니까 어머니께서 늘 부엌에 계셨고 나는 잡일만 거들어 왔구나. 찾는 게 금방 눈에 안 들어와서 꽤 헤매게 되는 동안 자연스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숨을 내쉬던 저는 무의식적으로 부엌 옆 공간으로 발걸음을 옮겼다가 약간 이상한 소음을 듣게 되었어요. 아주 어렴풋이 제 귓가에 닿은 소음은 언뜻 사람 목소리 같기도 하고 헷갈렸습니다.
아주 찰나에 들었던 거라서 저는 별로 신경을 안 쓰려고 했어요. 그런데 또다시 미묘한 어떤 소음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제는 아예 무시를 할 수가 없어져서 저는 그 소리가 들려왔던 방향대로 가보았어요. 그랬더니 저는 어느새 지하실로 내려가는 계단 앞에 서 있었죠. 집에는 당연히 저와 시아버지 두 사람뿐이었기 때문에 저는 설마 저 아래에 누가 있다거나 하는 가정은 쉽사리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별 생각 없이 이쯤에서 뭔가 소리가 나지 않았나 하면서 앞에 서봤던 거예요. 그렇기에 저는 순전히 장난스럽게 아주 가볍게 계단 아래를 향해 이런 혼잣말을 했던 것이고요. 저기요, 아무도 없는 거 맞죠? 아무도 안 계시면 저는 이만 가볼게요. 차를 맛있게 우려해서요. 장난처럼 혼자 뱉어보았던 혼잣말. 그러나 발길을 돌린 저의 뒤편에서 작지만 분명한 음성이 대답으로 들려왔습니다. 여기에요. 지금 여기에 사람 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순간적으로 몸에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라서 일단 휴대폰부터 찾아서 손에 얼른 쥐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께 우선 말씀을 드려볼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안쪽에서 다시 목소리가 들려오길래 일단은 계단을 먼저 내려가 봤어요. 참고로 시댁의 지하실은 아주 옛날에 쓰던 그릇들이나 빈 항아리 그런 것들이 주로 보관되어 있는 그런 공간이었는데요. 지하실로 내려가며 3평 정도 되는 꽤 널찍한 공간이 우선 있었고 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안에는 주로 오래오래 두고 먹는 식재료 같은 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시댁에 방문할 때마다 매번 지하실에 내려가 본 게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어떤 공간인지 잘 알지 못했어요. 그렇기에 반쯤은 낯설고 두려운 심정을 안고 지하실로 내려갔던 거예요. 그리고 굳게 닫혀있는 성인 여성의 표준 신장인 저보다도 높이가 조금 낮은 문 너머에서 음성이 들려오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는 놀라서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는 거기서 더욱 놀라고 말았죠. 진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설마 형님? 지금 앞에 계신 거 형님 맞으시죠? 분명히 형님 목소리였어요. 형님, 저 좀 살려주세요. 얼른 여기서 꺼내주세요. 무서워서 미칠 것 같아요. 동서?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지금 그 안에 동서가 있다고? 이건 창고니까 당연히 밖에서 잠그는 문인데 그 안에 동서가 어쩌다가 갇힌 거야? 어머나, 미쳤어.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야. 지금 놀라고만 계실 때가 아니에요. 빨리 저를 꺼내주기나 해주세요. 형님, 저 여기에 1분이라도 더 못 있겠다고요. 이러다가 정신병 걸릴 것 같아요. 당연히 그래야지. 내 정신 좀 봐. 얼른 이 잠근 장치부터 풀어볼게. 근데 모양이 희한하게 생겨서 바로 풀지는 못할 것 같으니까 잠시만 기다려줘. 저 인내심 별로 없거든요. 원래도 인내심이 없는 편인데 지금은 더 없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제발 좀 빨리 어떻게든 문 좀 열어보세요. 못하시겠으면 그냥 119에 신고나 해주시든가요. 잠깐만. 나 지금 이거 푸는 법을 알아낸 것 같아. 곧 열릴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봐. 근데 동서 지금 여기 얼마나 있던 거야? 대체 어쩌다가 갇힌 거고? 동서가 여기 있는데 아버님께서는 왜 이 사실을 모르셨지? 하여간 별 희한한 일이 다 있네. 난해한 잠근 장치와 씨름을 하며 그렇게 중얼거렸던 저는 문득 어느 가정 한 가지에 생각이 다다르고 말았고 그 순간 손을 덜덜 떨면서 뒤를 돌아봤어요. 그러자 제 뒤편에는 시아버지께서 서 계셨습니다. 무표정한 얼굴로 말이에요. 간접등 2개만 켜져 있는 지하실에서 가만히 서 계시는 시아버지를 일대일로 마주하자 저도 모르게 긴장 어린 마른 침이 삼켜졌어요. 어느새 문 안쪽의 동서는 조용해져 있었습니다. 제가 잠근 장치에 집중하면서 혼잣말을 하는 사이 동서는 이쪽으로 다가온 시아버지의 발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시아버지께서 앞에 오신 걸 알아차리자 조용해진 동서, 그리고 바깥에서 잠기는 문 안에 갇혀있던 동서. 동서는 면허가 없어서 택시를 애용했으니 집 밖에 차가 없었다는 건 그렇다 치고 신발장에 동서의 신발마저 없었죠. 시어머니께서 여행을 가 계신 현재 이 집에는 시아버지뿐이셨으니 그렇다면 동서를 이렇게 가둔 범인은 당연히 제 눈앞에 계신 시아버지라고 봐야 옳았습니다. 그걸 저에게 숨기신 것이고요. 그 가정을 해낸 저는 제발 제가 틀렸기를 바라면서 시아버지를 향해 애써 웃어 보였어요. 아버님, 조금 황당한 일이 있어요. 지금 여기 안에 동서가 갇혀 있거든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실수로 이렇게 됐나 봐요. 잠건 장치를 어떻게 여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버님께서 해주시겠어요? 동서가 안에서 많이 무서워하네요. 아니, 그럴 것 없다. 내가 그렇게 가둔 장본인이니까.
네? 뭐라고요? 아버님께서 이러셨다고요? 대체 왜요? 무슨 이유로요? 아니, 이유는 상관없습니다. 아버님, 이러시는 건 잘못된 거예요. 이건 범죄라고요. 범죄? 네가 지금 나에게 범죄라는 소리를 들먹였어? 네, 범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을 가두시다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버님, 당장 동서가 나올 수 있도록 문부터 열어주세요. 내가 그러지 않겠다고 하면, 싫다고 한다면 너는 어쩔 셈이냐? 네? 아버님 진짜 왜 이러세요? 왜 사람을 이렇게 놀래키시고 또 당황시키세요? 만약에 아버님께서 그렇게 나오시면 저는 당연히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세차게 뛰는 심장을 아는 채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저에게 돌아온 건 거센 손찌검이었습니다. 지하실에는 짝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시아버지의 손이 제 뺨을 스치고 나자 저는 후끈거리는 뺨이며 어지러운 머리를 느끼는 동안 이 상황이 마치 꿈처럼 여겨졌던 것 같아요. 너무 현실성이 없었기 때문에 꿈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이렇게 되기까지 정말로 저는 꿈 같은 과정을 지나온 바가 있었습니다. 제가 왜 시댁에 발을 들이며 선망에 가득 찬 반응들을 보였었는가 하면 제 자신이 그와는 아주 동떨어진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라는 정도로만 어렸을 때는 알았는데 크고 나니까 엄마께서 저에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건 그냥 교통사고가 아니라 뺑소니 사고였다고요. 알고 나자 세상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뺑소니 사고를 내고 도망간 그 정체 모를 작자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기를 매일 밤 빌고 또 빌었던 것 같아요. 아빠가 일찍 돌아가시지만 않았어도 저희 가족 그렇게 어렵게 살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저희 가족에게는 딱히 교류하며 지내는 친척들이 없었습니다. 외롭지만 저희끼리 행복하게 그리고 소박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그 뺑소니 사고가 저희 가족의 평화를 앗아갔던 거예요. 엄마는 그 이후로 저희 자매를 먹여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이런 일 저런 일 다 병행하시다가 어느 날 청소일을 하시던 목욕탕에서 현기증을 일으켜 쓰러지시는 바람에 관절을 크게 다치셨습니다. 저희가 돈이 있기를 하나요? 아니면 무슨 빽이 있기를 하나요? 아프면 아픈 대로 다치면 다친 대로 큰일 나고야 마는 게 당시 저희 처지였어요. 엄마는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셨고 결국은 그 이후로 다리를 살짝 절게 되셨으며 극심한 허리 통증에 시달리며 살게 되셨습니다. 당연히 이를 구하시는 것에 큰 제약이 생겼죠. 야, 너는 너무 걱정할 것 없어. 내가 열심히 해서 돈 벌 거고 취직 잘해서 너 대학까지 다 보내고 그렇게 할 거야. 너는 나만 믿고 따라오면 돼. 알았지? 엄마가 그렇게 되셨을 때 언니는 중학생이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이었고 가장의 역할을 앞으로 하기 위해 그럴 생각으로 고등학교를 인문계 진학을 포기해버렸어요. 언니는 학교 수업이 끝나면 식당으로 달려가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곱창을 파는 곳이었어요. 언니, 팔에 또 그 자국은 뭐야? 또 상처난 거야? 이번에도 혹시 저번처럼 손님 볶음밥 볶아주다가 뜨거운 불판에 데인 거야? 화상 입은 것 같은데... 별거 아니야. 별로 아프지도 않고 이런 것쯤은 시간만 지나면 다 낫게 되어 있어. 그래도 오늘은 지난번처럼 손님들 볶음밥 볶아주다가 실수로 밥을 반 이상 테이블로 날려버리는 실수는 안 했다. 그건 언니 실수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내가 말했잖아. 일하다가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게다가 언니는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 혼자 학생이라 어리고 경력도 얼마 안 되는데 남들처럼 잘하기를 바란다면 그건 사장이 이상한 거야. 아유, 그래도 동생이라고 이 언니 편 들어주는 거야? 이래봬도 내가 점점 실력이 발전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잔실수가 많은데도 인내심 가지고 나를 안 자르시는 것만으로도 나는 사장님께 감사하고 있어. 일을 다닐 때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런 자세를 갖고 일해야지. 무척 힘든 나날이었을 텐데 언니는 불평불만을 하기보다는 주어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늘 긍정적으로 힘을 내려고 했고 저에게 그 기운을 나누어주고 싶어 했었어요. 언니하고 저는 성향이 미묘하게 다른 자매였습니다. 언니가 어떻게든 좋은 생각만 하면서 힘을 내려고 했었다면 저는 분한 심정으로 일을 갈면서 목표를 세우고 나아가는 쪽이었죠. 만약 저희 가족이 경제적으로 풍족했다면 아빠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저희가 큰 영향을 받고 무너지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다 원래 지지부진하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벌어진 비극으로 생각이 되었던 것이죠. 저는 냉정하게 제 공부 수준을 평가했습니다. 내가 대학 입시 직전까지 죽도록 노력하고 거기에 만약 운까지 따라준다면 대략 이 정도 수준의 대학들에 갈 수 있겠구나.
최고라고 불리는 것들은 아니니까 나는 다른 부가적인 것들을 키워가면서 노력할 필요가 있겠어. 친구도 잘 사귀고 남자도 잘 만나야 돼. 이런 것들까지 미리 신경 쓰고 관리를 해야 내가 성공해서 살 수 있는 거야. 지금 생각해보자면 저는 계산기를 꽤 두드릴 줄 아는 아이였던 것 같네요. 무서우리만치 현실적이었으며 그러면서도 목표와 이상을 높게 두었었죠. 그래서 점차 언니하고는 갈등을 빚게 되었어요. 가치관이 너무 달랐거든요. 언니는 정직하고 성실하고 착하게 살면 그것이 능사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언니가 고생한 거, 노력한 거 다 알아. 그치만 언니가 그렇게 산다고 해서 나한테 훈계하고 잔소리할 자격은 없어. 내가 뭐든지 계산적으로 행동하며 사는 것 같다고? 그게 뭐 어때서? 내 눈에는 손해보면서 살더라도 더불어 같이 사는 게 좋다고 여기는 언니가 특이하고 이상하게 보여. 아빠를 억울하게 잃었고 엄마가 고생만 하다가 저렇게 됐는데 언니는 세상을 어떻게 동화처럼 바라볼 수가 있어? 어느 날 언니와 감정적으로 싸우던 와중에 저는 모진 소리까지 뱉고 말았죠. 그러자 언니가 상처받은 눈빛으로 절 쳐다봤는데 저는 사과하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서서히 자매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했었죠. 저는 죽도록 노력해서 제 선에서 한계치라고 할 수 있는 대학에 입학하는 데 성공했고 그때부터 친구들을 철저히 고르며 사귀었어요. 제 미래에 도움이 될 만한 애들하고만 어울려 다녔죠. 저희 집이 가난한 거 웬만한 애들은 다 몰랐어요. 제가 일부러 사치에 관심 없고 검소한 걸 좋아하는 사람인 척 늘 그렇게 연기를 했으니까요. 정보를 잘 얻어서 저는 좋은 회사까지 들어가는 데 성공했습니다. 언니는 이때 사람 좋고 착하지만 집안은 정말 가난한 형부를 만나서 결혼을 전제로 연애 중이었죠. 엄마가 허리 통증으로 결국 수술을 받으시게 됐는데 그 비용 거의 다 제가 부담했습니다. 좋은 회사에 다니며 돈 관리를 철저히 했기에 가능했죠. 저는 그때도 생각했어요. 언니보다 제가 잘났고 제가 옳은 것이고 더 성공한 인생이라고요. 이제 보니까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집착하고 있었던 것도 같네요. 저는 어느새 남들이 인정할 만큼 성공한 인생이 아니면 실패한 것이라고까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각고의 노력 끝에 저는 집안 좋은 남자를 만났고 결혼하는 것까지 성공했어요. 제가 집안 배경은 무척 부족했지만 학벌이 제법 괜찮았고 학점 관리가 수준급이었고 무엇보다 좋은 회사에 재직 중이었기 때문에 명함을 들이밀 수 있었습니다. 잘 사는 집안 며느리 자리에 들이미는 명함이었죠. 엄마는 제가 너무 차이나는 집안과 결혼하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셨는데 제가 기가 막혀 했습니다. 엄마, 이제 다 같이 팔자 펴는 일만 남았는데 웬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잠자코 계세요. 괜히 일 그르치지 마시고요. 저는 무조건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생각뿐이었죠. 결혼을 하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거든요. 참고로 남편은 3남매 중 둘째입니다. 첫째인 신우이는 이름 되면 대부분이 알 법한 기업의 며느리로 시집을 갔어요. 남편은 유학파 출신으로 자기 회사를 창업해서 운영 중이었고요. 시동생은 대기업에 재직 중이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워낙 집안이 좋으셔서 온 가족들이 옛날부터 많이 누리고 배우고 그러면서 살아온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특이한 점이라면 시어머니께서 시아버지의 재혼 상대이셨다는 건데요. 시어머니께서는 평범하디 평범한 집안에서 나고 자라셨고 집안의 장녀라서 식구들을 챙기다 보니까 결혼을 못하고 나이만 꽤 드신 채로 서비스 직종에 종사하고 계시다가 매장에 손님으로 오셨던 시아버지를 만나게 돼서 재혼까지 하신 거라고 했어요. 참고로 남편의 생모께서는 막내인 시동생이 갓 20살이 됐을 때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아, 그래서 엄마와 자식 간의 사이가 왠지 모를 거리감이 느껴졌었던 거구나. 자식들이 다 큰 다음에 재혼하신 계모이셨어. 제가 남편을 종용해서 굳이 시어머니께 잘 좀 해드리라고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았어요. 저야말로 이제 알아서 제 밥그릇이나 챙겨야 할 것 같았으니까요. 시댁의 이모저모를 파악하고 있던 제 눈에 단연 들어온 상대는 바로 동서였습니다. 동서는 시댁만큼은 아니더라도 꽤 유복한 집안 출신이었고 조용하고 과묵한 시동생에 비하자면 지나치게 외향적인 인물이었죠. 늘 자신감 넘치는 표정, 오만한 말투 이런 것들을 마주할 때면 솔직히 저는 주눅이 들었어요. 저게 바로 제가 후천적으로 만들어내고 흉내낼 수 없는 진짜 배기 같았죠. 타고난 부잣집에서 나고 자라며 저렇게 굴 수 있는 걸까 싶어서 솔직히 속으로 처음에는 부러워했습니다. 다 마신 물컵을 아무렇지도 않게 시어머니께 전달드리면서 치우세요라는 눈치를 보내는 동서를 목격했을 때는 엄청 놀랐었지만 굳이 놀란 티를 내진 않았고요. 가만히 물컵을 치우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제가 앞으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를 열심히 계산했었네요. 기묘한 줄다리기를 이어가듯이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다 같이 온 식구가 주말에 모였을 때였는데요. 시어머니께서 웃으며 말씀을 하시다가 손으로 살짝 동서의 머리카락을 쳐버렸어요. 그건 아프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동서가 인상을 휙 쓰면서 시어머니를 째려보더니 잠시 후 아무도 몰래 거실과 밑창으로 시어머니의 발등을 꾹 한번 눌러박는 게 아니겠어요? 하필 이런 것들을 저만 목격했기에 저는 표정 관리하느라 애를 썼죠. 그러다가 다들 각자 대화를 나누느라 어수선한 분위기일 때 시어머니와 동서가 단둘이 이동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복도 끝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그걸 따라가 봤죠. 너, 내가 이 말 안 하려고 그간 참고 또 참고 그렇게 인내하면서 지냈는데 기어이 내 입에서 이 말이 나오게 만드는구나. 너 혹시 내가 새엄마라고 계모라고 우습게 보는 거니? 그래서 나 만만하게 여기는 거야? 왜 그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저는 전혀 어머님을 그렇게 여긴 적 없는데요? 착각하신 거예요. 어머님 스스로가 계모라는 사실 때문에 열등감 품고 계셔서 지금 이러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집안도 변변치 않으시니 열등감 품으실 요소는 많죠. 들려온 대화 내용에 제가 깜짝 놀라서 얼른 손으로 입부터 틀어막았어요. 자취의 숨소리를 들켰다간 안 될 것 같았거든요. 무엇보다 저는 이 현장을 더 엿듣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숨을 숙인 채 문의 귀를 아예 바짝 갖다 대고 대화를 계속 엿들었습니다. 네가 되도 않게 말장난을 치면서 오리발을 내미는구나. 끝을 모르고 어른 앞에서 이렇듯 맹랑하게 구는 거 고쳤으면 해. 아버님 앞에서는 적당히 조절 잘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합니다. 뭐라고? 네가 이러고도 나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고 당당히 굴 수 있는 거니? 아, 진짜. 왜 자꾸 피곤하게 구세요? 젊은 며느리가 당돌하게 좀 굴 수도 있는 것 같지고 어머님 같은 여자끼리 너무 꽉 막히게 구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 좀 공손하게 안 드린 것 말고 또 어머님께 뭘 그렇게 잘못을 했나요? 저야말로 어머님께 제가 왜 밉보였는지 그게 참 의문이네요. 저를 싫어하셔서 일부러 안 좋게 색안경 쓰고 바라보시는 거 아닌지요? 지금도 이것 봐! 너는 전혀 나를 공경하지 않고 있어. 네가 뭘 그렇게 잘못을 했냐고? 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봐라. 너는 항상 네 친정 쪽으로만 내 아들을 끌어갔지. 이걸 네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 주말이든 언제든 친정이 우선이고 네 시댁은 항상 후순위로 두었잖아. 결혼할 때 시댁에서 지원받고 돈 받고 이런 것들은 잘만 받아놓고서 신혼여행 가서는 전화 한 통도 안 했었지. 명절에는 아프다는 핑계 대면서 내 아들만 항상 먼저 여기로 보내고 너는 지각하기 일쑤였어. 그러면서 늘 사과는 내가 아니라 내 남편에게만 하더구나. 와, 어머님 그간 속에 쌓이신 게 많았나 봐요. 이렇게 흥분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모습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간 인자하게 미소만 지을 줄 아는 부처님이신 줄 알았는데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네요. 그런데 어머님 이렇게 속내 털어놓으시고 저한테 불만 말씀하시는 거 다 좋아요. 다 좋은데요. 그걸 왜 저한테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아들 며느리 부부가 똑같이 잘못을 했는데 그걸 왜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인 저한테만 뭐라고 하시냐고요. 내 아들은 회사만 잘 다닐 줄 알지 다른 건 깊게 생각도 잘 못하고 이런저런 계산도 안 넣는 얘야. 내가 잘 알아. 항상 그런가 보다 하면서 사는 스타일이야. 네가 항상 옆에서 큰 소리 내고 행동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면서 의견 내고 사주하고 이런 것들 내가 모를 줄 알았니? 우리가 그런 걸 다 몰라서 가만히 있어 온 줄 알아?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그것에 넘어간 아들이 너무 무른 거 아닌가요? 물러터진 바보 불효자를 혼내셔야지 왜 며느리만 혼내세요? 이거 너무 불공평하네요. 아무래도 저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색안경 쓰시고 꼬투리 잡으시고 싶어서 어머니께서 혈안이 되신 거라는 그런 저의 생각이 점점 더 확고해지네요. 네가 아주 간사하게 입을 놀리는 것에만 도가 텄구나. 그런 식으로 결국은 나에게 화살을 돌리는 거야. 어머님, 제가 지금 무슨 틀린 말씀을 드린 건가요? 저는 맞는 말씀만 드린 거예요.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따박따박 반박을 하시면 될 것 가지고 굳이 제 탓으로 마무리를 지으시려는 건 다름 아닌 어머님이시라고요. 아, 진짜 왜 저한테만 이러신담? 아, 혹시 아들에게는 직접 이런 말씀 못 하시는 게 진짜 엄마가 아니라서 그러시는 건가요? 생모가 아니라 계모니까? 그러면 제가 또 어느 정도는 참작을 해서 이해를 해드릴게요. 동서가 사람 속을 완전히 뒤집어 놓기로 작정을 한 모양인지 깔깔거리면서 엄청 크게 웃음을 터뜨렸어요.
단지 엿듣고 있는 것뿐인데도 제 심장이 다 쿵쿵거렸고 속이 막 울렁거리는 감각이 들었습니다. 당사자인 시어머니께서는 심경이 어떠셨을까요? 비웃음을 늘어놓고 나서 신나게 웃고 난 동서가 이런 소리를 덧붙였습니다. 아, 이제 자연스레 이해가 되셨겠다. 그쵸? 이해? 이해라니 그건 또 뭐하는 말장난이야? 어머님 아들이 왜 효도를 1순위로 올리지 않고 제 말을 그렇게나 잘 따르는지 이해가 되셨겠다 이 말씀이에요. 낳아준 진짜 엄마가 아니니까 당연히 그런 계모보다는 사랑하는 아내를 더 위하며 따르고 싶은 심리가 아닐까요? 어떻게 내 앞에서 그런 말을 이 못돼 처먹은 거 너 이러는 건 내 아들이 내 남편이 속속들이 알고 나서도 너를 옹호해 줄 것 같아? 아이고 어머님 그러다 순 넘어가시겠어요. 눈에 힘 좀 푸시고 신호흡 좀 하시고 네? 건강 생각하셔야죠. 자식 며느리들에게 나중에 간병을 기대하시면 곤란하니까요. 미리미리 건강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어머님 아들, 어머님 남편 앞에서 제가 알아서 잘할 테니까 하여간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얌전히 하던 집안일이나 계속 하세요. 가만히 조용히 그렇게 있는 게 어머님한테는 최고로 잘 어울려요. 아셨죠? 동서가 그렇게 말하자 풀썩 주저앉는 소리가 문 너머에서 들려왔어요. 시어머니께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신 모양이었습니다. 그러자 동서는 코웃음을 치며 부축을 해드릴 용의 따위는 전혀 없는지 문 쪽으로 걸음을 옮기더군요. 발소리가 가까워지는 것에 저는 얼른 문에서 멀어지려다가 동서의 마지막 말까지 들었어요. 아, 참고로 굳이 저하고 이런 대화를 나눴다는 거 아무한테도 주둥이 안 나불대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어머님을 위해서 드리는 조언이기도 해요. 작은 며느리한테 이런 취급을 받는 시어머니라니. 그거야말로 스스로의 위신을 깎아먹고 계모라서 고작 이것밖에 안 된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광고하는 꼴밖에 더 되겠어요? 안 그래요? 말을 함부로 하는 것에도 정도가 있지. 정말이지 동서가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그제서야 들었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던 저는 그러나 동서가 문을 열어젖히자 재빠른 속도로 기둥 뒤에 몸을 숨기고 말았어요. 동서는 반대편으로 곧장 걸어가는 바람에 저를 보지 못하였죠. 저는 스스로 내가 지금 왜 숨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혼란스러웠습니다. 자괴감 같은 게 들었죠. 방금 들어버린 엄청난 대화의 여파로 가슴이 진정 안 되는 가운데 저는 소리 안 나게 걸음을 옮겼어요. 시어머니의 상태를 살펴보지 않고 현장을 몰래 벗어나는 것에만 급급했다는 것 자체가 제가 동서를 피한 이유를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편에 서서 동서와 대치를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럴 용기 따위는 없었던 것이죠. 속으로 어차피 나는 상관없어 이런 비겁한 생각이나 하면서 아무것도 엿듣지 않은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집으로 돌아가던 차 안에서 문득 사이드 미러로 쳐다보다가 깨달았어요. 동서가 나오느라 그 문이 열려져 있었단 사실을 말입니다. 그 사이로 시어머니께서 제가 지나가는 모습을 보셨을지 마셨을지 그건 알 수가 없었어요.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발소리를 죽여서 멀어지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었으니까요. 열려있던 문을 간과했던 것, 그 쓰라린 실수 때문에 한동안 저는 가슴을 졸여야만 했습니다. 캥기더라고요. 왠지 그날 제가 목격당했을 것 같다는 짐작이 들어서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기가 어려워졌어요. 하지만 사람이라는 건 적응의 동물이자 망각의 동물이더라고요. 며칠이 지나자 몇 주가 지나도록 시어머니께서 어떠한 낌새도 보이시지 않자 저는 안심을 해버렸습니다. 그날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못 보신 게 분명했죠. 그렇게 믿었었는데 아니었다는 걸 저는 알게 된 거예요. 시아버지께 얻어맞은 뺨이 후끈거리는 것을 느끼며 저는 호통을 들었습니다. 너 역시 마찬가지다. 너는 네 시어미가 일방적으로 모욕적인 말을 듣고 있는 현장에 있었음에도 모른 척하였지. 그리고 영영 입을 다물어 버렸어. 네 시어머니가 느꼈을 아픔, 고통, 수치심 이런 것을 너는 다 외면해버렸던 거야. 아버님 그날 일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는 제가 정말 경황이 없어서 자리를 뜨고 말았습니다.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는 게 어쩌면 어머님을 도와드리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잠자코 지냈습니다. 죄송해요. 글쎄다. 네가 지금 그 변명을 진심으로 늘어놓는 것인지 아닌지 잘난 새치열을 놀리는 것에 도같은 네 동서, 내 작은 며느리를 생각하자면 너 역시도 온갖 가식만 부리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 아버님, 그러시다면 설마 동서를 교육시키려고 저기에 가두신 건가요? 아무리 그래도 사람을 저기에 가둬두시다니. 동서가 언제부터 저기에 있었나요? 오늘 아침부터다.
지난번에 왔을 때 흘리고 간 물건을 찾겠다며 불쑥 들이닥쳤지. 멋대로 찾아보게 두었더니 작은 애가 슬쩍 어디로 향했던 줄 아냐? 바로 여기야. 여기서 자기가 흘린 걸 찾느라 두리번거리더구나. 정신없이 바닥을 살피고 있길래 내가 나타나서 이걸 보여주며 말했지. 시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바지 주머니를 뒤적거려 작은 물건 하나를 꺼내 드셨어요. 어둑한 곳에서도 약간의 빛을 받자 반짝거리는 그것은 동서의 귀걸이 한 짝이었습니다. 액세서리를 좋아하는 동서가 유독 아끼는 귀걸이라는 것을 저조차도 알고 있었어요. 저걸 귀에 달고 있을 때면 꼭 일부러 손코를 한 번씩을 쳐다보면서 귀걸이 자랑을 하고는 했었으니까요. 희귀한 보석에 달려있는 제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동서가 굳이 이런 지하실에 흘렸었다는 게 의문이었을 때 시아버지께서 동서 앞에 나타나 뱉으셨다는 말씀에 제가 기절할 듯 놀라고 말았습니다. 이걸 찾고 있는 거냐? 네가 네 시어미를 저 좁은 공간에 가둬두고 잠금 장치를 몰래 잠근 후에 도망치느라 흘리고 말았던 이 귀걸이를 다시 찾으러 온 거냐? 동서에게 뱉었던 말씀을 그대로 재현하신 시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저는 곧장 동서가 있는 쪽을 바라봤습니다. 굳게 닫혀있는 문 너머에서 동서의 떨리는 숨소리가 들려왔어요. 동서가 시어머니를 저기에 가뒀었다니 가히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동서, 지금 아버님께서 하신 말씀 정말 사실이야? 동서가 어머님을 거기에 가뒀어? 언제? 왜? 어쩌다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해서는 안 되는 짓이잖아. 저도 후회하고 있어요. 후회하고 있다고요. 제가 그날 유기농 채소 좀 얻으려고 들렀는데 어머님께서 혼자 계셨어요. 근데 제가 비닐팩 어디에 있냐고 그걸 여쭤봤는데 자꾸 대답을 안 하시고 저를 무시하시는 거예요. 열받아서 혼자 비닐팩 챙겨다가 채소 담으려고 했는데 암만 해도 비닐팩이 어디 있는지 안 보였어요. 부엌 살림을 들여다본 적이 있어야 알든가 말든가 하죠. 안 보여서 짜증난 와중에 어머니께서는 계속 저를 무시하시고 할 일 하시더니 뭘 챙기시려는지 쟁반 들고 여기 지하실로 향하시더라고요. 제가 따라가면서 말씀을 건네봤지만 그래도 자꾸 무시를 하시길래 이 안에 들어와서 뭘 한참 찾고 계시는 뒷모습을 보자 저도 모르게 그냥 문을 확 닫고 잠금장치까지 걸어버렸어요. 진짜 홧김에 그랬던 거예요. 작정한 건 아니었어요. 동서! 홧김에 그랬다고 쳐. 동서가 워낙 다혈질이니까 순간적으로 그럴 수는 있어. 그래도 얼른 문을 열었어야지. 저도 그러려고 했어요. 그런데 잠근 장치를 바로 열려고 하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달그락 소리가 나니까 안에서 어머니께서 갇히신 걸 아래 차리셨고 그때 저한테 너 작은 애니? 네가 나 가뒀니? 이렇게 말씀을 거시니까 너무 겁이 나서 그냥 도망쳐 버렸어요. 마침 집 밖에 지나가고 있던 택시가 보이길래 손 흔들어서 바로 타버렸고요. 세상에나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고를 쳤으면 수습을 하면 될 것을 회피를 해버린 동서 때문에 시어머니께서는 휴대폰도 없이 그 안에 들어가서 장장 7시간을 갇혀 계셨다고 했어요. 그런 곳에 들어가 있으면 시간 가는 것도 가늠이 안 되어서 7시간보다 체감 시간은 더 길었을 거예요. 외출하셨던 시아버지께서 돌아오시고 나서야 시어머니는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해서 당신의 위치를 알리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분은 지하실 계단에서 동서의 귀걸이를 발견하셨죠. 그때 시어머니께서 눈물을 흘리시며 그간의 모든 수모, 마음고생을 다 털어놓으셨던 거예요. 시아버지께서는 극한의 분노에 휩싸이셨지만 당장 응징하시겠다는 시아버지를 말린 건 시어머니이셨다고 합니다. 당신께서 분란이 불씨가 되는 건 사양이라고 하시면서 앞으로를 지켜보며 앞으로 벌어질 일들만 바로잡고 싶다고 하셨다고 하네요. 시어머니의 관용에 시아버지도 어느 정도 수긍을 하셨고요. 그런데 동서가 귀걸이를 찾으러 온 모습을 보자 시아버지께서는 그때 일을 추궁하셨던 거죠. 그리고 동서는 너무 찔린 나머지 헛소리를 하고 말았고요. 네? 어머니께서 이 안에 갇혀 계셨다고요? 글쎄요. 제가 무의식적으로 저기 잠근 장치를 걸었었나 안 걸었었나 그건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집에 있는 지하실이니까 그래도 어머니께서 많이 무서워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죄송하다고 사과를 해도 부족할 판국에 그런 소리를 늘어놓으니 시아버지의 화를 돋우고 만 것이었죠. 시아버지께서는 안 무서울 것 같으면 네가 들어가 봐라고 하셨고 동서는 자신의 말을 증명하기 위해 일단 안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리고 시아버지께서는 잠근 장치를 거신 채 무작정 지하실 밖으로 나오셨죠. 남겨진 동서는 혼비백산이었고요. 일련의 과정들을 알게 된 제가 그 어떤 말도 함부로 뱉을 수가 없어서 고개만 떨구었습니다.
너는 그 젊은 나이로 고작 네 시간을 거기 있었던 걸 가지고 엄살을 다 떠는구나. 너보다 훨씬 나이가 많고 심약한 네 시어머니는 7시간을 훌쩍 넘기도록 그 안에 갇혀 있었고 내 도움으로 나왔을 때는 사지를 떨고 있었으나 너에게 당장 응징하겠다는 나를 열심히도 만류하였어. 앞으로 너에게 기회를 주고 싶다고 말하는 그런 너의 시어미를 네가 반의 반이라도 따라갈 수 있을까? 나는 없다고 본다. 그리고 큰애 너도 마찬가지다. 작은 애가 야비하다면 너는 비겁하기 짝이 없어. 너 역시 할 말이 없어야 마땅해. 시아버지의 말씀 앞에서 저는 진심으로 입이 10개라도 뱉은 말이 없어졌어요. 그 어떤 그럴싸한 변명을 내놓더라도 제 비겁한 행적이 지워지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숙연하게 고개를 떨구고 있던 그때 문 너머에서 동서의 흐느끼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버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간 오만방자했고 건방졌고 주제 넘었고 못되게 굴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제가 부족한 인성 때문에 잘못을 저질렀어요. 죄송해요. 어머님께도 정식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놀라서 시아버지를 쳐다봤어요. 동서의 목소리, 그건 들어본 적 없이 진실된 음성이었어요. 그것을 시아버지께서도 느끼신 건지 무표정했던 얼굴에 묘한 기운이 감도는 것이 보였습니다. 잠시 후 시아버지께서는 잠근 장치를 열어주셨어요. 그러자 눈물에 젖은 얼굴로 동서가 힘없이 안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동서는 재차 시아버지 앞에서 다시는 건방진 언행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를 하였으며 시어머니께 따로 정식 사과를 드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앞으로는 진심을 다해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며느리가 되겠다고 시아버지 앞에서 약속을 드렸어요. 사죄를 하는 며느리들을 두고 시아버지께서는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너희들의 잘못이기에 앞서서 내 아들들의 잘못이지. 이 불효자 놈들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이제 국물도 없다.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들에게는 한 푼도 내 돈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선언을 해버리는 수밖에. 제가 화들짝 놀랐는데 제 옆에서 동서는 놀라다 못해 거의 실신할 지경으로 보였어요. 저는 그때 알았죠. 동서가 알아서 시동생의 시큰둥한 태도로 바꾸어 놓을 것이라고요. 저 역시도 남편하고 옳게 마음을 다잡고 잘 해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니 시아버지께서는 좋은 수단을 쓰신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오신 시어머니를 동서가 먼저 따로 찾아뵈었어요. 저는 그로부터 이틀 뒤에 찾아가서 인사를 드렸는데 그때 시어머니께 듣기로는 동서가 굉장히 공손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동서를 탓할 군번이 못 되는 것 같아요. 그간 제가 늘 가식적으로 계산적으로 필요한 언행만 하면서 어머님께 진심을 다하지 않았던 것은 아닌지 저 스스로를 돌아봤더니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죄송해요. 용서해 주신다면 앞으로 정말 잘하겠습니다. 이미 나는 네 마음을 다 알고 있으니 굳이 용서를 구할 필요는 없어. 네가 사시는 속이 깊고 생각이 무척 많다는 걸 나는 알고 있단다. 너를 보고 있자면 유복한 집안의 안주인 자리를 갑자기 꿰차게 되었던 날에 내가 생각이 나. 나에게 충실한 남편, 비록 살가운 자식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를 외면하지는 않기에 그것만으로도 고마웠던 삼남매. 내가 누리면서 동시에 책임져야 할 것들이었지. 행복하고 가슴 벅찼지만 어딘가 늘 초조했어. 내 자리가 아닌 것 같아서 걱정으로 악몽을 꿀 때도 많았어. 그런데 너를 보면 그 시절의 내가 떠올라. 시어머니께서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이상하게도 저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한 저조차도 애써 묻어두었던 제 내면 깊숙한 곳에 감춰진 모습을 시어머니께서 보셨다고 생각하니까 놀랍기도 했고 누군가 저를 알아주었다는 생각으로 감동에 차기도 했습니다. 그네야, 인생을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정말 소중하지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만큼 고마운 존재들은 없더라.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더라. 그런 존재들에게 늘 감사해야 돼. 그래야 인생이 더욱 가치 있어지고 의미 있어져. 저는 시어머니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알 것 같았어요. 고민하던 저는 오래간만에 언니를 찾아갔습니다. 자매가 단 둘이 마주 앉으니까 좀 어색하더라고요. 사는 이야기부터 조금씩 나누면서 그렇게 대화를 풀어갔어요. 그리고 저는 언니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건넸죠. 늘 제가 옳다고 생각하며 언니의 모든 것을 깎아내리고 얕잡아 보았던 것, 스스로가 그랬던 것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그 점들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언니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언니, 나는 언니가 부러웠던 걸지도 모르겠어. 나는 세상을 원망하지 않으면, 성공을 목표로 삼지 않으면 하루도 제정신으로 버티기 힘들어서 일부러 앙빠리처럼 굴었는데, 언니는 그런 게 없어도 늘 하루하루를 여유롭게 웃는 얼굴을 살았으니까 그런 게 진짜 강인함이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어쩌면 언니한테 질투가 나서 더욱 모진 말을 뱉었었나 봐. 제 진심 어린 사과를 들은 언니는 깜짝 놀라더니 무척 고마워했어요. 용기를 내어서 사과를 해준 것이 대단하다며 저를 축켜 세워주었죠. 나이가 들고 나서도 언니는 언니이고 동생은 동생인가 보더라고요. 저에게 칭찬해주는 언니를 보니까 제가 누군가의 동생이라는 게 실감이 나서 간만에 순수한 미소가 제 입가에 지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언니의 심경 고백을 처음으로 들어봤어요. 나도 힘들었어. 어찌 보면 너와 마찬가지였을 거야. 힘들었고 세상이 미웠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는 들장맨 소녀 캔디 마냥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이러면서 씩씩하게 행동했지만 늘 아프고 힘들었고 화상 입은 곳들이 쓰라렸고 집으로 가는 길에는 엉엉 울었어. 버스비가 아까워서 집까지 늘 걸어 다녔던 그 밤들이 서글펐어.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휴대폰으로 지도앱을 켜서 거리를 환산해보니까 내가 매일 밤 아르바이트를 끝나고 4km를 집까지 걸어갔던 거였더라. 학교 끝나고 거기까지 걸어가서 6시간 근무를 한 뒤에 다시 4km를 걸어서 집까지. 와, 다시 지금 해보라고 해도 못할 것 같은데 고등학교 생활을 그렇게 했었네. 정말 힘들었고 괜찮은 척을 하지 않으면 더 힘들어질 것 같아서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었던 것 같아. 긍정적으로만 생각하며 살자고. 일부러 더 그랬던 거지. 언니의 말이 끝나자 저는 철이 들고 나서는 처음으로 언니를 품에 와라 끌어안았어요. 언니가 깜짝 놀라서 얼어붙어 있다가 제가 울기 시작하니까 자기도 막 울면서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이렇게 별거 아닌 대화로도 저희는 속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사이좋은 자매가 될 수 있었어요. 그 이후로는 자주 교류하면서 엄마까지 세 모녀가 즐겁게 지냈죠. 다 시어머니 덕분인 것 같아서 저는 효도하는 며느리가 되었답니다. 남편한테 항상 시어머니께 잘해드리라며 잔소리 날리는 아내가 되었고요. 동서는 사실 곧장 큰 변화를 보인 건 아니었는데요. 차츰 사람의 기운이 괜찮아졌어요. 예전에는 항상 시향폭탄 같은 기운을 두르고 있었다면 이제는 호수를 운영하는 백조 같은 기운을 슬쩍 두르고 있었죠. 무엇보다 시어머니 앞에서 동서가 시건방지게 구는 일은 없었답니다. 잘못 꼬여 있던 탈해가 잘 풀려서 모두 잘 지내고 있기에 다행인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앞으로도 순탄한 앞날만 펼쳐졌으면 하네요.